러시아 레닌그라드의 한 로클럽. 불법으로 들어오는 게 일상인 것 같은 청중들. 그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밴드 주파크의 보컬 마이크입니다. 주파르크라고 당대 최고의 핫하신 분이군요. 예, 그리고 빅토르 치하고도 굉장히 절친이었고 서로 음악을 교환하는 사이였고 그리고 연기하시는 분도 즈벨이라고 실제 락밴드를 하시는. 1981년 러시아에선 흥겨운 공연에 가벼운 들썩임조차 제한당할 정도로 엄격한 분위기였죠. 이 첫 장면에서 당시 소련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보여요. 그렇죠. Юрка, берите, да пошли они. Нельзя. Девочки, Наташа, не бузи. Так, все, ладно, хорошо. Все, давай, закрывай. 제지당한 플래카드를 들고 찾아온 사람은 마이크의 아내 나타샤입니다. И поклонница. 전혀 새로운 얼굴인데 저는 첫 등장부터 아 주인공이구나. А, тебе тоже? 성공적인 무대를 마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마이크는 여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빅토르, 레오ни드. Здорово. 그에게 찾아온 풋내기 빅토르와 리오샤. Мы вас очень уважаем, вот, у вас песни отличные. Чувак, истинно глаголь? Наливаем. 빅토르. 마이크. 지금보다 몇 킬로 감량하신 거예요? 지금보다는 12kg요. Музыку играем. А как называется ваша группа? Никак. Внимание. группа никак. 밴드 이름조차 없는 그들을 조롱하는 멤버를 나타샤가 말립니다. Группа раздолбай. Все, хватит. Что вы, ребята, смущаете? группа тунеядцы. Мы не тунеядцы, я... 빅토르는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Я один гуляю, что дальше делать я не знаю. 저는 여기서 마이크가 안 가진 재능을 가진 반짝거리는 청춘을 본 거야. 자기가 꿈꾸던 고유한 사운드로 노래를 하니까 그 순간 여러 가지 감정. 와, 저 아이를 키워주고 싶다. 저 아이한테 질투가 난다. 뭐 이런 게 공존하는 그런 표정이 락 가수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표정이 잘 나와요. 마이크는 그의 재능을 눈여겨봅니다. В конце я бездельнику, мама, мама. Всегда бездельнику, мама, мам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한여름밤의 꿈 같은 그들의 하루. 빅토르와 마이크 그리고 나타샤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러시아에서의 밴드 생활은 녹록치 않습니다. 기차에서 적국의 음악을 한다며 시비가 붙기도 하는데요. 마이크와 빅토르는 음악에 대한 취향을 공유하며 사이가 가까워지고 서로의 음악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죠. А что если твоей восьмикласснице взять последний припев и транспонировать на тон выше? Мне пока нравится как есть. Ну, как знаешь, хозяин барин. 하지만 빅토르는 자신이 만든 음악에 대한 고집은 꺾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벼룩시장에서 그림을 팔던 빅토르에게 찾아온 나타샤. 둘은 마이크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함께 시장을 돌아봅니다. Он что любит? Кофе любит. Войны. 마이크를 위한 커피를 함께 사며 둘 사이는 부쩍 가까워지는 듯하죠. 어느 날 마이크와 빅토르는 로클럽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가사 심의를 받으러 왔는데요. Поймите меня правильно. 로클럽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Что рок-музыка это не кабак какой-то. 하지만 빅토르가 가져온 가사말은 왠지 이 명분에 안 어울리는 듯하죠. Я бездельник, о-о. Мама, мама. Мама, мама, это мое. Не, вы меня поймите. Советский рок-музыкант должен искать в человеке светлое, занимать активную соц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да? 빅토르는 그녀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Как раз под влиянием других идейно более крепких групп наберутся сознательности.
동료들의 설득 끝에 무대에 설 기회를 얻죠. 한편 밴드 주파크의 새 앨범 축하 파티에서 빅토르와 나타샤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Кусай. Ешь. 그리고 그날 밤 마이크는 나타샤에게서 이상한 고백 하나를 듣습니다. Хочу поцеловать Витю. 감독님은 빅토르 채를 중간에 두고 삼각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저 그 해석에 동의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네. 영화로 만들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실제 나타샤분의 일기가 발견되면서 아마 그게 빅토르 채랑 썸을 조금 탔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Пожалуйста, целуй. 빅토르의 첫 공연이 열리는 날 Сейчас Майк поет, и надо валить. Там дальше какие-то гиперболоиды. Чего вы их вообще поставили после Майка? 하필이면 인기 밴드 주파크 이후 순서라 많은 청중들이 자리를 뜨는데요. 그럼에도 꿋꿋이 공연하는 그들. 공연 중간 마이크가 일렉 기타를 들고 지원에 나섭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공연. Слушай, а ты можешь уйти? Вот я хочу... 빅토르는 마이크 덕에 단숨에 인기 스타가 되었죠. Проводишь домой Наталью, хорошо? Мелкого на перехватить. 왠지 마이크는 나타샤와 빅토르를 위해 자리를 피하는 것만 같은데요. Он же маленький. 빅토르와 나타샤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갈 곳 없는 마이크는 완벽하게 쓸쓸한 하루를 맞고 있었죠. Что ты здесь мокнешь? 근데 이 장면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나는 멋있다. 워낙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 음악에 헌정하는 뮤직비디오 같아. 최고의. 네, 맞아요. 예, 예술적인. 그리곤 마이크에게 말했던 것처럼 빅토르에게 키스를 하는 나타샤. 한편 빗속을 헤매다 음악 프로듀서 보리스의 집에 찾아간 마이크는 제작하고 싶은 앨범 얘기를 꺼내는데요. Витю надо записывать, пока не поздно. А твой альбом? Да мой нормально, я работаю. 마이크는 빅토르의 뛰어난 재능이 앨범으로 남길 원했죠. 빅토르의 앨범 녹음 날 Мотор. Нет, стоп. Звук говно.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빅토르에게 마이크는 진심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Вот как начнут пионеры твои песни орать по парадным, вот там будет звук. Просто надо записать эти песни, избавиться от них, отпустить. 되게 묘한 것 같아 마이크가. И вообще. 그러니까 재능에 대한 분명히 질투심이 있는데 굉장히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Красивая. 다시 힘차게 녹음하는 빅토르. 마이크는 즐겁게 마무리되어가는 녹음 현장을 유유히 떠납니다. Может, мне к маме переехать? Ну, чтобы не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дураком. 그동안 느껴왔던 소외감과 질투심을 고백하는 마이크. У нас просто детский школьный роман. Гуляем, за ручку держимся. Нацелуемся иногда.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держаться за ручку это опаснее, чем что-нибудь другое. 빅토르의 앨범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리아나라는 여인이 빅토르에게 호감을 보이고 나중에 부인이 되는 마리아나. Марьяша добрая, умная. 하지만 빅토르의 마음엔 여전히 나타샤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Да не собираюсь я жениться. Ни на ком. 나타샤는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Витя, я серьезно.
Перестань нас бывать. Мать нервничает, мне тяжело.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사랑을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세월이 흘러 나타샤를 찾아온 빅토르는 Наталья Васильевна, Ты как меня нашел, Виктор Робертович? Майк на наш концерт придет? 자신의 공연에 마이크가 와주기를 원하고 있죠. 아니면 그저 나타샤를 보기 위해 들른 것일지도요. 드디어 빅토르의 공연. 키노라는 밴드 이름으로 무대 위에 오른 빅토르는 아우 저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던데. 하지만 메이크업도 한몫하죠. 공연 전 마이크와 나타샤를 발견하곤 드디어 공연을 시작합니다. Я знаю, мое дерево не проживет и недели. Я знаю, мое дерево в этом городе обречено. Но я все свое время провожу рядом с ним. Мне все другие дела надоели. 이 나무라는 노래를 좋아하시는 Кажется, 분들 что это мой дом. Я посадил дерево. 사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죠. 아, 내 시대는 이제 저물었구나. 금기의 록으로 저항했던 마이크와 빅토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빛났던 뮤즈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때 그 여름밤의 꿈, 레토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레토 때문에 키릴 감독을 처음 알게 됐는데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은 유의 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로카르노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이제 국제 무대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작품으로 칸 영화제 이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오르면서 칸 영화제에 입성을 했고 바로 이 레토라는 작품으로 71회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이 됐죠. 이 감독이 다른 감독들하고 좀 비교적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보다 조금 젊은 감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보지 못한 좀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그 라이언 맥기니의 사진집에서나 볼 것 같은 정말 벌거벗은 이 젊은이들이 막 질주하고 자유롭게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와, 지금까지 러시아 영화에서 이런 이미지를 본 적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랍죠. 이 영화의 카메라 웍을 보는데 마치 우리가 음악 악보를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뮤직비디오처럼 막 스크린 안으로 그 안에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자유자재의 방식 게다가 흑백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절제인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이 안에서 정말 뿜어넣어 나오는 에너지를 오히려 굉장히 잘 절제를 하고 음악 안에 녹여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키릴 감독의 연출 방식이 저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Вы все время хотите с моими песнями что-то сделать. Может, попробуем их просто спеть? Сейчас на эту сцену выйдут музыканты, ради которых мы все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Встречайте, группа «Кино».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어요, 빅토르 최? 러시아의 독보적인 음악 영웅이라고 해야죠. 한국계 러시아인이고 1962년에 고려인 2세 아버지하고 우크라이나 출신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1982년에 키노라는 그룹을 결성했는데 빅토르 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음악의 뉴 웨이브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러시아 음악이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묘하게 러시아적인 정서가 어떻게든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단연코 1980년대에는 빅토르 최의 음악이 러시아 젊은이들을 위한 사운드 트랙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 비틀즈가 있다면 러시아 사회에는 키노가 있다. 이야,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어마무시한 인기를 과시했던. 와. 그 빅토르 최가 결성한 어쨌든 키노라는 그룹의 그 명에서도 키노가 이제 영화잖아요. 네. Простое и короткое. 2 слога максимум. 키노. 영화 배우로서도 활동을 했었죠.
1988년에 이글라라는 작품을 통해서 연기를 했고 또 그해 올해의 배우라는 굉장한 또 찬사를 받았었고 아마도 소련이 붕괴되기 전이니까 그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 혹은 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자유나 저항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정신의 표출이었기 때문에 영화 배우로서도 굉장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28세에 자동차 사고로 요절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정말 이상의 아이콘 그렇게 남아있죠. А что американцы услышат в моем языке нового? После Битлов, Стоунов, Дорс. 이 영화는 러시아의 록의 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화 전반에 깔리는 음악들을 보면 당시 미국 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기차 안에서 그 막 시비가 붙었을 때 토킹헤즈의 사이코 킬러가 흐른다거나 또는 빅토르차하고 나타샤가 버스를 타고 갈 때 이기팝의 패신저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락의 영웅이 태동하는 바로 그 시츄에이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사랑했던, 그들이 존경했던 서구 락 밴드의 음악들이 뮤직비디오처럼 나오는 거죠. Вы прослушали композицию американского музыканта поппа Игги, которая называлась «Пассажир». Но, к сожалению, ничего этого не было. 이것이 모두 가짜입니다라고 뮤비 끝에 이제 단호하게 생기신 분이 항상 나와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그 당시에 억눌려져 있던 어떤 러시아 청춘들의 자유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거를 상상으로서 재현하는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회였다라는 거를 역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소련의 사이를 생각해보면 미국의 록 음악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상상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이 작품은 바로 그 1980년대 들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이 러시아의 상황들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타냐라고 하는 직원과 마치 그 밀당을 하는 장면이 대표적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녹음악을 탄압만 해가지고는 이런 젊은이들의 그 끓어오르는 열기를 막을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양성화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공연을 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이제 가사나 이런 것들은 사전 검열을 해야 되고. Вот это что такое, а? Я бездельник, ОО. Мама, должен искать в человеке светлое. Занимать активную соц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да? 공연장에서 공연을 들을 때 나대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요 무대 공연을 보시는 어르신들보다도 더 조용히 이렇게 공연을 보잖아요, 락 공연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통제되었던 사회다라는 거를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Я знаю, мое дерево в этом городе обречено. 이 영화에 나오는 빅토르체의 음악은 미국과는 또 다른 저항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더라고요. 시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빅토르체 음악에는. 변화를 원한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청년들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욕망,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심정을 더 깊게 대변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고 히트곡인 혈액형 같은 경우도 (1970년대) 후반부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해가지고 이게 너무 전쟁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도 징집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어떤 전쟁에 대한 혐오?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런 것들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는 한 젊은이의 독백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이 노래를. 그리고 91년에 이제 빅토르체의 유작이 발표되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여름이 끝날 거야. 라는 노래가 나온 뒤에 1년 뒤에 소련 연방이 또 해체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기묘하게 시대상이랑
맞물려 돌아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빅토르 최의 음악이 각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마요 나스트라 예니에라는 곡인데 나의 분위기라는 걸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Я на запотевшем стекле трамвая пальцем рисую плохие слова. 가사가 와. 예, 되게 시적이에요. 네. 욕을 내뱉는다가 아니잖아요. 네. 정말 좋다. 야한적이면서 그런데 반항이 의도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예, 자기 감수성을 이렇게 표현했었던 그런 곡들이 지금도 들어보면 아직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악의 폭발력이라는 게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빅토르 최 본인은 나에 대해서 쓴 건데 그게 우리의 노래가 될 때 시대를 바꾸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벨라루스에서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시위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시위대가 빅토르 최의 음악을 불렀습니다. Требуют наши сердца. Я изжарен, как котлета. Я знаю, мое 올해 빅토르 최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초이의 벽이라는 곳에 지금도 사람들이 와서 초이는 살아있다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근데 어쩌면 키릴 감독은 현재 20대들에게 과거의 어떤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갈망했는데 라는 것을 계속 현재로 소환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러시아 괜찮은 거야? 라고 소환할 수 있는 깃발인 거죠, 빅토르 초이는.